이동통신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이동통신 쪽은 지난 시간에 융화바이트 때 좀 설명을 드렸었죠. 제가 5G는 좀 그동안 설명을 드렸죠. 3G, 4G부터 발전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린 것만, 아니 그때 설명한 것만 간단하게 좀 요약하고 제가 설명 안 드린 것만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5G가 지금 이미 표준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아직 표준화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스펙이 나오면 이 스펙을 준수하는 이제 기술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럼 그 기술을 ITU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줘요. 근데 아직까지는 5G 표준에 부합하는 그런 기술이 승인받은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네. 어쨌든 세대가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요구사항들이 주로 얼마큼 속도를 더 많이 보장하느냐, 그렇죠? 얼마나 전송 지연을 최소화시키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발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주 목적은 빠른 속도를 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보통은 주파수 대역이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아까 LTE, 4G 주파수 대역이 지금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4G 주파수 대역이 뭐, 네? 이건 대역폭이고요. 대역폭. 주파수 대역. 1.8, 뭐 1.9, 2.1, 2.6 이렇게 거의 2기가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4G는. 그럼 5G는 지금 5G 후보 주파수 대역이 어디예요? 20GHz 넘어가는 거. 일단 3.5GHz 대역. 그 다음에 28GHz 대역. 이 두 대역이 지금 현재 5G 후보 주파수 대역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3.5. 약간 2.2GHz에 가까운 상대적으로 약간 저주파 대역 3.5GHz부터 더 높게는 28GHz까지 이렇게 지금 대역이 두 개 파트로 좀 분류해서 지금 표준화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한 채널당 대역폭은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아마 이제 5G는 이거에 몇 배가 될까요? 곱하기 4? 곱하기 4 보통? 보통 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한 4배씩이 올라가더라고요. 보통 대역폭, 채널 대역폭 하나가. 그러면 아마 이제 200MHz 정도 되겠죠? 한 대역폭이. 그래서 아마 2020년쯤 되게 되면 이제 이게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2년 뒤에. 자, 그러면 이제 5G에서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볼게요. 요게 이제 현재 5G 표준화를 하면서 도출한 핵심 성능 지표예요. 이게 4G에 대비되는. 그래서 전송 속도부터 해서 이동성, 그다음에 지연, 그렇죠? 그다음에 반경당 최대 연결될 수 있는 디바이스의 수 이런 것들. 이거는 105개가 아니고요. 10의 6승이에요. 10의 6승. 10의 6승, 10의 5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를 카페인 테스트했는데 그 자료 자체가 이상하게 10의 5승, 10의 6승.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얼마나 이게 더 전력을 덜 소모하면서 통신을 하느냐. 그런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5G에서 더 강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띄는 게 이제 그렇죠? 장비. 한 반경에 많은 장비를 수용하는 부분. 특히 IoT의 중요성이 높아감에 따라서 거의 100만 개 정도. 1km 반경에 100만 개 정도 장비가 한 번에 연결할 수 있게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5G가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각종 IoT 저전력 디바이스를 위한 저전력에 대한 요구 조건. 그러니까 딱 보시면 뭘 느끼겠어요. 과거에는 이동통신이라고 하면 오로지 그냥 이동통신에만 국한돼서 이게 그 지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이동통신 플러스 휴대폰이 아닌 각종 IoT 디바이스까지 같이 고려한 성능 지표를 만들었죠. 좀 더 이제 얘가 뭔가 커버하고자 하는 그런 장치가 더 다양해지는 거죠. 이동통신 아니면 비이동통신 장비 다 수용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 5G의 뭐 핵심 성능 지표를 뭐 얘기하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술들. 이거 제가 설명했죠,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진짜요? 제가 그림 안 그렸어요, 그때? 다른 건
아, 그렇구나. 그림을 제가 안 그렸나 보다. 매시브 미모. 예. 이거는 이제 이미 4G에도 미모라고 해가지고 멀티 아웃풋을 기반으로 통신을 하는 복수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안테나 하나 통신하는 게 아니라 뭐 4 곱하기 4 또는 8 곱하기 8 그렇죠? 동시에 8개의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캐리어가 8개가 동시에 나가는 거죠. 병렬로. 예. 그런 방식이 이제 이미 4G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5G에서는 더 대량의 안테나를 세워서 멀티 통신을 하는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매시브 미모 그래서 매시브 미모. 더 이상 뭐 4 곱하기 4, 8 곱하기 8로 이렇게 짜잘하게 얘기 안 해요. 이제 매시브하게. 그래서 대량의 어레이 안테나를 기반으로 한 병렬 캐리어 통신. 이게 이제 매시브 미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내가 보내고 받기를 같이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시에 보내고 받는 걸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풀 두플렉스. 그 다음에 노마. 이거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안 했나? 노마. 설명하면 길어져가지고 이게. 자, 아까 제가 얘기할 때 그거 얘기했죠. 하나의 회선을 사용할 때 여러 명이 동시에 공유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를 보낼 때 이 채널에 내 것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남의 거를 같이 실어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다중화. 그래서 이제 이 노마는 다중화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중화 기술들. 그럼 어떻게 이 다중화 주파수 사용을 할 때 다중 사용자가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노마라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다음에 쭉 발전된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근데 그 계보를 모르고 노마만 얘기해서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책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절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그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CA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까 캐리어가 뭐였죠? 캐리어 반송파. 그렇죠? 내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가 실려가는 그 전파가 반송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파 반송파는 특정 채널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캐리어를 내가 특정 채널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의 캐리어를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잖아요. 이제 그거랑 같이 약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이제 주파수 축이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게 주파수의 세기, 주파수의 세기라고 제가 볼게요. 이건 주파수의 대역이고,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걸 다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보면 여러 개 많은 채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채널을 한정된 주파수 대역에서 여러 개의 채널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채널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많은 용량을 더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과거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에서 그냥 채널을 몇 개 분류해가지고 이거를 사용을 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채널 1, 채널 2, 채널 3, 채널 4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채널 하나에 여러 명을 같이 수용할 수도 있고, 뭐 지금처럼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하게 되면 이 두 개 채널을 묶어가지고 보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렇게 약간 각 채널 간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격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파수 분할 다중화. 뭐죠? 영어로 하게 되면 주파수, frequency, 분할, 디비전, 다중화, 멀티플렉싱 이렇게 부르죠. FDM 방식 이렇게 불러요. FDM. 그래서 약간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하게 되니까 어쨌든 한정된 주파수 대역 내에서 4개의 채널을 지금 확보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4G에서 이걸 더 늘렸냐면 4G가 이렇게 했어요. 4G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다. 죄송해요.
자, 일단 뭐 이격거리는 제가 일단 고려 안 할게요. 그림 그리기가 좀 용이하니까. 여기 FDM이라고 한다면 이제 4G에서는 자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간섭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벌리잖아요. 근데 역발상을 한 거예요. 역발상. 어떻게 했냐면 더 중첩을 이렇게 시킨 거죠. 이렇게 중첩을 이렇게. 그래서 원래 FDM에서는 3개의 채널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여기가 가장 주파수 성분이 세기가 센 데잖아요. 그렇죠? 요 포인트가. 그리고 여기가 가장 낮은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를 겹치되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이 겹치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얘와 얘는 거의 간섭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지금 채널을 만든 거예요. 더 촘촘하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접 주파수의 가장 주파수 세기가 큰 부분과 낮은 부분이 교차되게 한다고 해가지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불러요. 직교 분할 주파수 다중화. 그래서 OFDM 이렇게 불러요. OFDM. 그럼 얘는 기존에 이거의 3채널에 비해서 더하기 몇 개를 더한 거예요? 하나, 둘, 2개 더한 거죠? 5개.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한 대역폭 내에서 2개 채널 더 확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것도 간섭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같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개념적으로는 더 많은 채널 용량을 확보한 거죠. 그렇죠? 제한된 대역폭 내에서. 요게 이제 OFDM이에요. OFDM. 근데 이제 5G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주파수 용량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저 노마예요. 노마.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요?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잠깐만 제가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직교 안 시켜야지. 왜냐면 직교 시키면 이거 간섭하는 거 관리해야 되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직교 안 시켜. 직교 안 시키는데 FDM보다 2배를 더 많은 용량을 수용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기존까지는 이 채널을 구분할 때 오로지 이 채널 이게 사용하는 주파수로만 구분을 했죠. 얘는 여기 안 봤죠. 물론 일부 여기 보긴 봤지만 얘를 안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기존에 이미 있는 여기다가 주파수 세기만 약간 낮춰가지고 겹친 거예요. 겹친 거. 그러니까 주파수 세기를 가지고서 이 채널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럼 총 몇 개 나오죠? 이 방식에서는? 그래서 노마에서는 6채널. 이건 제가 편의상 예를 든 거예요. 고레탄 게 아니에요. 그럼 노마의 N은 뭘까요? non 오소고날, 비직교 분할 다중화. 여기 A는 이제 억세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다 A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멀티플 억세스, 놈 억세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얘랑 똑같이 하려면 이게 되는 거죠. 놈, 그렇죠? 논 오소거나 멀티플렉스 이게 되는 거죠. 비직교 분할 다중화. 이게 이제 5G에서 얘기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이제 주파수의 세기를 기반으로 채널을 구분한다는 거죠. 이거 위에 보는 거죠. 이렇게 위에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2개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세기를 더 다양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압축 기술의 더 향상, 그래서 더 고효율 압축 그런 것들을 같이 조합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네트워크 운영을 할 수 있게 더 높은 속도로 그렇게 지금 이제 기술들이 주요 기술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5G의 주요 기술 4가지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여기 있다. SDN, NFV, 그 다음에 모바일 CDN, CDN 개념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CDN.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기지국, 클라우드 기반 기지국,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네트워크 품질. 이 부분은 중요해요. 자, 품질. 크게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IPv4 주소가 지금 고갈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IPv6로 다 전환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IPv4를 가지고서 일단 운영하는 환경 내에서 IP를 더 최소화시켜서 운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전환 부분하고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흐르는 제어및 오류 제어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 적용 모델 QoS, 이것도 QoS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QoS. 그 다음에 모바일 환경에서의 품질 향상,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전반적인 네트워크 코어 네트워크 효율화까지.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시간에는 QoS랑 IP 주소 효율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기존의 IPv4를 효율화하는 방식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사 내에서 서브네팅 하고 있죠. 서브네팅, 그렇죠? 우리가 받은 주소를 좀 더 분할해가지고 서브넷 단위로 분할해서 쓰는 이 서브네팅도 어떻게 보면은 제한된 IP 자원을 더 효율화해서 운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서브네팅. 그다음에 슈퍼네팅도 있죠. 슈퍼네팅. 자, 보통 서브네팅이 뭐냐면, 자, C 클래스 하나를 가지고서 C 클래스 하나 254개의 그 IP 하나를 가지고서 여러 개의 기업이 나눠 쓰는 게 서브네팅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슈퍼네팅은 뭐냐면, 슈퍼네팅은 자 보니까 500대의 IP가 필요한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업은 C 클래스 하나 가지고 못 쓰죠. 그렇다 B 클래스를 주긴 너무 많죠, B 클래스가. 그럼 어떻게 하죠? C 클래스 2개를 묶어가지고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슈퍼네팅이에요. 슈퍼네팅. 그러니까 서브네팅은 클래스 하나를 쪼개는 거고, 그렇죠? 쪼개는 거, 잘게 쪼개는 게 서브네팅이고, 슈퍼네팅은 2개의 클래스를 묶어가지고 마치 하나의 클래스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슈퍼네팅인 거예요. 쪼개고 합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IP 주소를 효율적으로 쓰고 있고, 지금은 더 나아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클래스 의미가 없어, 그냥. 의미가 없이 그냥 필요에 따라가지고, 원래 우리 클래스 단위로 하게 되면 A 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가 8비트고, 뭐 B 클래스는 16비트고, C는 24비트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경계를 허문 거예요, 그냥. 경계를 허물어가지고 1비트 단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CIDR이에요. 클래스리스. 클래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 그래서 클래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라고 하는 클래스 자체의 경계를 허물어 버려서 내가 유동적으로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비트와 호스트 구분하는 비트를 이렇게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든 게 SCIDR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브네팅과 슈퍼네팅을 더 확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11, 31, 100 한 다음에 여기다가 22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22. 여기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표시하는 비트 자릿수거든요. 이게 CIDR 방식의 표기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까처럼 8, 16, 24가 아니라 21, 20단 이렇게 촘촘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DHCP, 그렇죠?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인터넷 쓸 때 내가 접속하면 동쪽으로 IP 받잖아요. 그래서 실제 공인 IP는 10,000개밖에 없는데 그걸로 10만 명의 사용자를 서포트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시에 10만 명 이상 사용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DHCP를 쓰고, NAT는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업 내부의 사용자는 사설 IP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설 IP를 쓰다가 외부로 통신할 때에만 공인 IP를 할당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 나트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고가 자원이 IPv4 주소가 작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그나마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서브네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 제가 예시를 담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 C에서 몇 가지가 네트워크 초인데 두 개를 더 네트워크 초로 할당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001 네트워크, 012 네트워크, 101 이렇게 네 개의 네트워크 쪼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네 개 그룹으로 분리해서 쓴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할 때에도 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서는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죠. 이 넷에만 노는 거죠. 그래서 서브네팅을 하게 되면 브로드캐스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슈퍼네팅은 이거 반대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이 비트 하나까지도 이제 그 네트워크 영역으로 쓰는 거죠. 아래로 가는 게 위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그냥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슈퍼네팅을 하게 되면 원래 시크릿 두 개를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해야 되는데 슈퍼네팅을 묶으면은 이거를 묶은 하나만 등록하면 돼요. 라우팅 테이블에. 그러니까 슈퍼네팅 하게 되면 라우팅 테이블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다음에 넘어갈게요. CIDR은 이제 이거를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거고, 뭐 나트는 나트는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 쓰는 나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1대1로 나트를 걸 수도 있겠죠. 1대1로 그렇죠. 1대1 나트 거는 건 큰 의미가 없죠. 보통 1대 다로 많이 쓰잖아요. 1대 다로. 그래서 우리 회사에 100개의 PC가 있는데 각각 가상 IP를 사설 IP를 할당하고 이게 나갈 때 오로지 공인 IP 하나를 할당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100대가 다 나가야 되는데 IP 하나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IP 레벨에서 하면 통신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100대의 IP가 하나로 나가니까 매핑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대 다루할 경우에는 IP가 아니라 플러스 포트까지 포트 기반 매핑해가지고 변환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불러요. PAT, 포트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나트 장비가 각 IP, 우리 회사 내에 있는 IP 단말별로 포트, 어떤 포트를 통해 통신하고 있다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 매핑 기반으로 통신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네? CID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VNSM이 그 서브네팅이 좀 더 확장한 것이고 CID는 이걸 더 확장한 거죠. 그다음에 IPv6 볼게요. 자, 아까 IPv4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어드레싱 할 수 있는 주소 체계의 제약 사항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물론 QoS 품질을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플로어 컨트롤할 수 있는 헤더가 일부 있지만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IPv4는 품질 관리, QoS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또 헤더 구조가 가벼운 헤더이기 때문에 장비가 처리하기 좀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보완을 해가지고 IPv6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128비트로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헤더 구조를 단순화시켰죠. 단순화시키고 고정 헤더 구조를 고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고정을 시켰지만 이제 확장 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고정했지만 확장 가능한 형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QoS를 처리하기 위한 그 헤더를 더 보완을 했어요.
항목을 IPv6 헤더 안에다가. 그 다음에 보안 기능을 강화했어요. IPv4에는 기본적으로 암호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IP 자체에는 없어요. 근데 IPv6는 IPsek이라고 하는 그런 보안 프로토콜을 빌트인 했어요. 빌트인. 디폴트로. 그래서 디폴트로 암호화 통신이 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IP, 이동 단말에 대해서 IP를 할당하고 이게 핸드오버하는 거에 대한 처리 메커니즘도 강화했어요. IPv6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어떻게 실제 바뀌었는지를 볼게요, 한번. 자, 보이시죠? 자, 요게 IPv4의 헤더, 이게 IPv6의 헤더예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IP 자체 길이가 커지다 보니까 원래 헤더의 크기는 커졌어요, 얘가. 원래 20바이트, 기본 20바이트인데 이게 40바이트로 커졌지만 일단 얘는 고정 헤더예요. 고정 헤더이고 여기에 이제 헤더를 확장할 수 있게 넥스트 헤더에 대한 포인트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얘를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지웠죠, 이렇게 다 지웠어요. 다 삭제하고 그 다음에 그 QoS를 하기 위한 20비트의 추가적인 그런 항목을 더 할당했어요. 플로우 레이블이라고 하는 흐름 제어를 할 수 있는 레이블을 관리할 수 있게 20비트를 더 할당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세분화된 QoS를 관리할 수 있게. 딱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단순화되면서도 좀 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보시면 되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래서 확장 헤더 구조가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넥스트 헤더를 해가지고 뭐 라우팅 헤더, 그다음에 인증 헤더 이렇게 계속 붙여나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헤더를. 이 정도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헤더 넘어가고.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이제 주소의 거의 개수가 세소수만큼 커졌다는 거. 그다음에 주소 체계가 더 이상 클래스 기반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QoS 강화된 거, 보안 기능 강화된 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소 할당할 때 오토 컴피그가 가능하게 됐어요. 오토 컴피그. 보통 우리가 주소 할당할 때 IPv4는 이미 받은 걸 가지고 다 하나씩 할당해 주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우리 기업에 있는 특정 라우터의 맥 정보하고 내 맥 정보를 조합해가지고 자동으로 어드레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토 할당하는 그 규약이 여기에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IPv4처럼 수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할 수 있지만, 여기 스테이트리스 방식이 있죠. 그래서 라우터로부터 라우터 자체의 고유값을 받고 내 맥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주소를. 이게 IPv4 주소예요. V6 주소예요.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외울 수가 없어요, 이제. 외우는 게 저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워낙 되게 길이가 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는 약간 축약해서 0이 중복되는 경우는 이제 축약해서 표기하는 방식도 일단 있는데 어쨌든 되게 주소가 길어 이렇게 길다. 이제 그리고 하나 또 추가할 사항이 기존의 IPv4랑 v6 간에 전환하는 거를 고려해가지고 IPv4 호환 IPv6 주소 표기 체계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 뒤에 32비트에다가 기존 IPv4 주소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이게 IPv4 뭐랑 매핑되는구나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IP의 다양한 표기 방식을 지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IPv4를 쓰면서 IPv6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빅뱅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빅뱅으로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어느 특정 시점에서는 IPv4랑 V6망이 같이 공존을 하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IETF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제안을 했어요. 세 가지 방식. 첫 번째가 이제 호스트와 라우터 관점에서 IPv6랑 V4 사이에 껴있는 이 장비가 두 개의 스택을 다 지원할 수 있게 듀얼 스택을 갖는 거예요. 듀얼 스택. 그래서 IP 스택이 IPv4 스택과 IPv6 스택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장비. 듀얼 스택. 이게 이제 장비 관점에서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자, IPv6 네트워크랑 V4 네트워크가 통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IPv6 모르죠. 얘는 V4 모르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 게이트웨이 장비가 이거를 변환시켜 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게이트웨이에서의 트랜슬레이션, IP 트랜슬레이션 하는 기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기술이 나왔던 거고요. 트랜슬레이션 기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이 망 관점에서 나는 분명히 IPv6랑 V6 망간 통신을 하고자 하는데 중간에 이 사이에 IPv4 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얘 둘이는 IPv6지만 얘는 IPv4니까 얘 이해 못 하잖아요. 그래서 터널링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IPv4에다가 IPv6를 얹어가지고 터널링해서 보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망 관점에서의 터널링 기법도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이제 듀얼 스택,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터널링 이 세 개의 기법이 IPv4에서 IPv6 넘어갈 때 과도기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